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50대 중반이고요. 이름은 하수진입니다.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 건 남편 동창회를 다녀온 게 계기가 됐어요. 남편 동창이라는 사람들 덕분에 남편이 어떻게 살아온 건지도 많이 알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그것들이 어떤 인간인지 널리 널리 알리고 제가 그것들을 어떻게 응징했는지도 자랑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됐어요. 이 나이가 되고 남편 자식 다 있어도 친구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렇지만 친구라고 다 같은 친구가 아니죠. 때로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게 굴고 말도 안 되는 걸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친구는 없는 게 낫죠. 아니, 그런 것들은 친구라고 할 가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진짜 속마음 터놓을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는 4살 연상의 남편과 어릴 때 만나서 일찍 결혼했고 서울에서 맞벌이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들 장가까지 보내고 나니 할 일 다 한 것 같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앞만 보고 달리며 숨가쁘게 산 것 같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까지는 전력 질주를 했다면 앞으로는 천천히 산책하듯 주위 풍경도 돌아보고 많이 보고 느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됐고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귀농을 결심하게 됐답니다. 귀촌이 아니라 귀농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40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50대 중반이라고 했잖아요. 30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좀 오바인 것 같고 40대라고 생각하며 산답니다. 그러니 아직 충분히 일할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저 시골로 내려가 쉬겠다는 게 아니라 흙 디디며 농사 짓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추진력도 있고 좀 괄괄한 성격인데 반해서 저희 남편은 완전 순둥이에요. 저랑 성격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무던한 건 좋지만 너무 그러니까 시부모는 남편이 장가는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만나 바로 결혼 얘기까지 나왔으니 시부모는 반색하며 저를 맞아주셨고 제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달해서 더 좋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넣으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만 저 녀석 저거 너무 순둥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장가 못 갈 것도 걱정이지만 저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 하나 못하고 순둥순둥하기만 하니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싶었거든. 네, 어머니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 덕시 보면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돈이나 떼했고 평생 손해만 보며 살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자식 착한 거야 이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착한 자식으로 자라줘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애가 너무 착하기만 하니까 그게 또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며느리감 보니까 내가 이제 그 걱정 덜어도 되겠어. 어쩜 성격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명쾌하니? 세상에 참 보기 좋다. 정말이야. 아이, 내 어머니 이제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이에요. 환불 받으러 갈 때 데려가고 싶은 친구로 손꼽힐 정도거든요. 그런 제가 주덕씨가 부당한 대우받거나 손해를 입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 안 당하게 잘 살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어머니. 시모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남편은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시모에게 저만 믿으시라고는 말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말했듯이 저는 뭐랄까. 좋게 말하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건데 다혈질이기도 하고 욱하는 성격도 있는 편이거든요. 말하자면 한 성격하는 요즘 애들 말로 하자면 센 언니 스타일인 거죠. 그런 제게 남편은 천사표가 따로 없었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였으며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지켜주고 싶은 남자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결혼했고 사는 동안에도 늘 한결같았어요. 제가 귀농을 결심하고 퇴직을 한다고 하니
제 직장 상사가 귀농하기 좋은 곳이 있다며 추천도 해주더라고요. 알아보니 땅값도 싸서 남편과 제가 가진 예산으로 정원 딸린 아담한 집 한 채 지을 수도 있고 적당한 규모로 농사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마을도 정겹고 이것저것 다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을 정도였으니 당장 그곳으로 내려가 농사 짓고 살기로 한 거죠. 남편은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수더분하고 순한 성향 덕분에 누구에게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센 언니 기질이 있긴 하지만 워낙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데다 어르신들에게도 싹싹하게 잘하는 성격이라 마을에 잘 녹아들 수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텃세 같은 게 심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마을 분들도 처음에는 저희 부부에게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게 분명 느껴졌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저희를 받아들여 주신 덕분에 저희 부부도 훨씬 빨리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나 적응을 잘했는지 귀농 4년 만에 남편이 글쎄 마을 이장까지 된 거 있죠? 우리 남편 진짜 대단하다. 세상에 어쩜 귀농 4년 만에 이장이 다 되냐. 덕시 어디 가나 사람 알아봐 주시는 눈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정말 축하해. 이장님 축하해요. 아휴,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뭘 그래 쏙스럽고. 작은 마을이기도 하고 다들 연세가 많으시잖아.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을에 이장할 사람이 남편 딱 한 사람이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거지 뭘 그래. 이장까지 됐다는 건 그만큼 마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거잖아. 난 진짜 당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해. 그래, 감사한 일이야.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뭐. 이장까지 시켜주셨으니까 이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어. 마을 어르신들도 더 살피고 챙기고 말이야. 맞아. 나도 당신 도와서 내조 잘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 서울 다녀와야 하는 거 말고는 나도 특별할 거 없으니까 우리 진짜 더 열심히 살자 여보. 저는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제게 이 마을을 소개해준 상사와의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른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일을 맡아 하기도 하느라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 다녀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귀농 생활은 훨씬 풍요로워졌고 그만큼 더 바빠지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농사 짓는 일 아니겠어요? 저희는 귀농 작물로 사과나무를 선택했답니다. 저희가 뭐 돈을 엄청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농사를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적게 벌고 적게 쓰자는 생각이었거든요. 저희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3,000평씩 하시던데 저희는 1,000평만 하고 있었어요. 1,000평 이하로는 잘 있지도 않고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해서 1,000평으로 시작한 거예요. 큰 욕심 없이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정성 들여 가꾼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걸 보니 감격스럽기도 했고 그렇게 키운 자식 같은 사과들이 좋은 주인 만나 죗값 받고 팔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홍보도 열심히 했어요. 남편은 귀농이 체질인 것 같다며 사과 농장 가꾸는 것을 즐겼고 깨톡 프로필에도 늘 저희 사과밭 전경이나 사과 사진을 올리면서 애정을 드러냈죠. 수학철에는 충청도 사람도 아니면서 괜히 사과 팔아요. 그렇게 상태 메시지를 바꿔놓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진짜 귀엽지 않나요? 사실 제가 먼저 귀농 얘기를 꺼낸 거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한껏 들떠서 기분 좋은 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왜 그렇게 싱글벙글이야? 나도 같이 좀 웃자. 무슨 일이야? 아유 별건 아니고 동창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사과를 사고 싶다고 하네. 그것도 50박스나 말이야. 뭐야 진짜 50박스씩이나. 그 동창 누구? 그러고 보니 당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 그치? 그렇지 뭐. 졸업하고는 딱히 볼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깨 2개 올려놓은 걸 보고 연락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
그럼 고마운 거지. 그래도 동창이라고 일부러 우리 사과 주문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길래 50박스씩이나 산다는 거야? 아이, 어디다 선물로 돌리는 거래? 동창들 중에 리더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자기 회사에 선물로 돌릴 거라고 했대. 그래서 그 리더 부탁으로 연락한 거라고 하더라. 리더? 동창 회장이면 회장이지 리더는 또 뭐야? 그리고 그 리더라는 사람도 동창이면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할 것이지 왜 또 다른 동창한테 부탁을 해? 동창 회장은 아니고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친구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 친구는 뭐 일이 바쁜가 보지. 어쩐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럿 있었지만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고 또 남편이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 동창이 갑자기 주문을 취소한 거예요. 게다가 결제도 안 한 물건을 포장까지 다 해서 발송 직전이었거든요. 그쪽에서 회사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며칠 후에 일괄 결제를 해준다고 했을 때부터 좀 찜찜하긴 했어요. 그래도 동창이라고 하고 자기 회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라니 설마 그 돈 떼먹겠나 싶었는데 그럴 줄은 몰랐던 거죠. 남편이 간혹 개인적으로 주문을 받기는 하지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농장 사과를 맡아서 가져가는 중개상이 있기 때문에 딱 팔기 좋은 시기가 된 사과는 그때그때 바로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야 제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런 중개상이 저희 농장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50박스는 고스란히 저희가 해결해야 할 재고가 된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따지지도 못하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그냥 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전화를 그렇게 끊으면 어떡해? 이건 완전히 사기야. 그런데도 왜 찍소리도 못하고 어버버버 얼버무리다가 그냥 끊어버리면 어떡해? 나 정말 속에 천불 나서 못 살겠어요. 이대로는 이따가 답답해서 병 날 것 같아. 내가 전화해서 따질 테니까 그 동성이라는 사람 연락 좀 줘봐. 얼른. 제가 화가 나서 펄펄 뛰며 그렇게 다그치니 남편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말문을 여는 거예요. 남편의 고백은 제가 짐작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왕따를 당했던 거였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학폭 피해자였던 거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당연히 학폭이 있었지만 그땐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땐 그게 학폭인지 뭔지 그런 것도 몰랐어. 또 어렸으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 어쩌면 내성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 그냥 친구들이 좀 짓궂게 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했던 게 왕따였고 학폭이었던 거야. 당신이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순하게만 보이니까 그런 당신을 어리숙하게 본 거였지. 정말 나쁜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 판단하고 괴롭히는 거 말이야. 말하자면 나는 반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아이 중 한 명이었던 거야. 나는 같은 반 친구가 아니라 장난감이었던 거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동창회 같은 데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친구라고 할 만한 애들도 없으니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건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는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하면서 선뜻 사과 주문까지 하니까 내가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 알아. 당신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가 다 봤잖아. 누구보다 잘 챙겨주려고 했던 것도 알고 말이야. 포장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했던 거 내가 다 알아. 남편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이 다 뭐예요. 아들 장가까지 보내놓고 나이 50이 넘어 60을 바라보면서까지도 어릴 때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당신 마음 알겠는데 그래도 사과만큼은 꼭 받자. 응? 이렇게 아무 말 못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는 없어. 트라우마도 극복할 수 있는 거래. 우선은 내가 그 사람이랑 통화할 수 있게 해줘. 남편을 설득한 끝에 겨우 그 동창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막 따졌죠. 그랬더니 의외로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며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도 부득부득 오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주소를 알려줬더니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저와 통화를 한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당초 사과 50박스를 받겠다고 한 사람 따로 주문한 사람 따로 거기다 이제는 사과하러 온 사람마저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싶기도 하고 무슨 리더 어쩌고 하면서 지들끼리 서열 같은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해서 웃기지도 않았어요. 하여간 대신 왔다는 그 또 다른 동창이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고 나니 그 동창이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야 기도가 재수씨가 한 성격 하시네. 너랑 완전 딴판이다 야. 내가 좀 무서워서 혼났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 결혼할 때 축의금도 안 줬는데 사과에 마음에 담아서 30년 만에 주는 축의금이라고 생각하며 받아주라. 웃기지도 않는 너스레를 떨더니 그러면서 갑자기 봉투를 내미는 거죠. 사과의 뜻이라고 하니 남편도 알겠다고 하고 받았는데 그 동창을 보내고 봉투를 확인해 보니 딸랑 5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저게 진짜 누구 놀리는 건가 싶고 끝까지 사람 우습게 만드는 것 같아서 화나고 기분이 정말 더러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집 건너에 사시는 할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저희 사과밭에 불이 난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달려갔더니 전화를 해주신 할아버지를 비롯해 동네 어르신들이 어떻게 꺼주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들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낯선 놈이 주변에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계속 줄담배를 피워대더니 담배꽁초를 저희 사과밭에 던져서 불이 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낯선 놈은 볼 것도 없이 남편에게 5만 원이 든 봉투를 내놓고 나간 그 놈이 틀림없었죠. 바로 주변 CCTV랑 주차되어 있던 차의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그 놈을 신고했습니다. 워낙 잘 찍혀 있어서 발뺌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의도를 갖고 저지른 방화로 인정되지는 않았고 과실, 즉 실화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됐어요. 게다가 그 인간은 그 일로 저희에게 정식으로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괘씸했죠. 사실 조기에 진화가 돼서 피해액이 큰 건 아니었지만 그놈 행실이 괘씸해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소장 날려버렸어요.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추진한 거죠. 소장을 받더니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사과도 하고 보상금도 줄 테니 합의하자면서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과도 받고 보상금 조금 받는 것으로 소송은 취하해줬습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기분이 더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동창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 핸드폰에 동창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뜨던데 남편은 그냥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여보,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야. 그럴수록 부딪혀야 하는 거라고. 기죽을 거 없어. 당신이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 내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전화 받아. 혹시 모르니까 통화 내용 녹음도 하고 스피커폰으로 받으면 되겠네. 그렇게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동창이 전화한 용건은 부부 동반 동창회 일정을 알려주는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연락 줘서 고맙다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스피커폰이니 저한테도 그 동창이 뭐라고 하는지 남편과 그 동창의 대화가 다 들리잖아요. 야, 이번에 특별히 괜찮은 호텔에서 하기로 했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 하니까 참석 여부를 알려줘. 네가 확답을 해야 예약 인원을 잡을 수가 있거든. 아이, 아무래도 나는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예약 인원에서 빼주면 돼. 뭐다? 아, 왜? 무슨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그 날짜 바꾸거나 그럴 순 없어?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 동창은 정말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꼬치꼬치 묻던데 남편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니 바로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되더라고요. 아, 이 새끼야. 헤비만이나 와. 날 ten가 걱정 말고 와라. 아, 이 새끼는 여전하네. 아이, 그런 거 아니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못 거는 걸로 알고 전화 끊어줘.
임마, 우리가 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변변하게 내세울 거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누구야? 친구 아이가 친구. 정 부담스러우면 내가 리더한테 말해서 네 회비는 면제해줄게. 우리가 십시일반 네 회비 커버 쳐줄 테니까 나와. 우리가 그 정도 못 해주겠냐? 그러면서 어이없는 얘기들을 계속 주절거리는 거죠. 대체 왜 그런 얘기들을 들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짜증이 나서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가려고 해? 그냥 간다고 해. 못 갈 것도 없잖아. 이참에 지난번에 주문 취소한 동창 리더라는 사람이랑 주문 전화했던 사람이랑 다 만나고 직접 사과도 받자. 좋은 기회 아니야? 아니 부부 동반이라며. 그러니까 내 의사도 얘기하는 거야. 같이 가자 여보. 응?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남편은 영 내켜하지 않더라고요. 아, 대체 뭐가 꿀려서 저런 소리까지 듣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깟 동창회 가면 될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니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며 용기를 내주었고 그렇게 동창회 참석이 확정됐습니다. 남편이 40년 만에 동창회에 가는 날이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그날 동네 제일 끝집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수도가 터졌다고 봐달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댁에 들렀다 가느라 시간이 빠듯해서 그냥 장비를 싣고 갔던 용달차를 몰고 그대로 동창회가 있는 호텔로 가게 된 거죠. 남편 마음이 불안정해 보여서 운전은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호텔까지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호텔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마침 남편의 동창인 것 같은 사람도 비슷하게 도착해서 남편을 보고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근데 긴팔 옷을 입긴 했지만 손등이나 목 위까지 문신이 보이기도 하고 모습이나 행동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아내로 보이는 사람도 어쩐지 분위기가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평범한 가정주부는 절대 아니고 술집 마담 같다고 해야 하나 하여간 그런 날티가 좀 났어요. 그 사람은 남편을 보더니 비웃으면서 다가오더군요. 야, 규도가 오랜만이다. 옛날이랑 똑같네. 바로 알아보겠어. 근데 용달차 끌고 온 거야, 호텔에? 그리고 운전석에서 제가 내리는 걸 보더니 더 큰 소리로 비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재수 씨 되시나 봅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규도가, 아이, 자식아, 사내 새끼가 마누라한테 운전을 시키냐. 예나 지금이나 찌질해서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새끼인 건 여전하네. 너 같은 새끼 쪽팔리니까 저 구석에 처박혀서 밥이나 조용히 처먹고 가라. 어? 기가 막혀서 벙쪄 있는데 그 사람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아,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당신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겠네. 바로 알겠어. 그러면서 피식 웃고 그런 폭언에도 남편은 아무 대꾸 못하는데 사과 50박스 주문을 펑크낸 동창에게 아무 말 못하던 때보다도 뭔가 더 주눅들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서면 괜히 남편 꼴만 더 우스워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참기로 하고 남편에게 쫄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들어가자고만 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나서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남편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동창회 모임 장소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저희와 만났던 그 동창은 예약된 홀에 들어서자마자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가장 상석에 앉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그 인간이 동창 리더라는 놈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보니 그 사람 말고도 문신을 한 사람들이 더러 보이는 거예요. 또 뭐 문신은 안 보여도 다들 어딘지 모르게 불량해 보였어요. 그 나이에도 그런 불량한 느낌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동창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빈자리가 거의 없을 즈음 한 동창이 제 남편을 보더니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어이, 이게 누구야? 우리 개덕이 아니야? 야, 개덕이 온다. 그래서 설마 했는데 진짜 왔구나. 어이구, 우리 개덕이 그동안 잘 살았냐? 개덕이 요즘도 멍멍 개소리 잘 내고 그래. 어디 오랜만에 우리 개덕이 짖는 소리나 한번 들어볼까? 그것들은 말하자면 일진 출신들인 거였어요. 학창시절에 제 남편에게 걸핏하면 개 짖는 소리 내봐라, 개 흉내 내봐라 그랬다는데 제 남편은 하라는 대로 다 했던 거죠.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당한 짓이 돌이켜보니 학폭이었다는 걸 제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그 짓을 아내인 제 앞에서 그것도 나이 60이 다 되어 당하게 됐으니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당황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동창 아내들은 그게 민망하지도 않은지 같이 낄낄거리며 비웃으며 말했어요. 개독이래 개독이. 어디 이름도 없는 마을 이장이라며? 얼굴 보니까 찰떡이네. 잘 어울린다 이장 개독이도.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상석에 앉은 그 인간이 진짜 건달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몇몇은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모시며 건달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는 정식 동창회도 아닌 거죠. 사실 멀쩡한 동창회에서 그런 깡패 새끼들을 껴주기나 하겠어요? 아직도 어릴 적 버릇 못 고치고 자기들끼리 병정놀이 하는 것이 가짠치도 않더라고요. 저것들 코를 어떻게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 리더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지 자식 자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얼마나 똑똑하고 촉망받는 인재인지 그 젊은 나이에 이런 호텔 지휘인으로다가 스카우트 될 거라고 하네. 야, 역시 우리 리더는 자식 농사도 지똥차게 지었다니까. 부럽다 부러워. 아유, 부러우면 지는 거라며. 내가 완전히 진 거야. 그렇게 쿵짝 맞춰주는 것들이 있으니 그 리더라는 인간은 더 거들먹거리면서 끝나지 않는 자랑질을 계속하는 거죠. 내가 말이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경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잖냐. 그래서 척 보면 아는단 말이야. 이 호텔 시큐리티들은 봤냐? 애들이 다 비실비실 해가지고 비린내가 다 나려고 하더라. 아, 그렇지 않았어? 내 아들이 여기 지배인 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우리 회사 애들로 싹 다 갈아치울 거야. 다 내가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아주 깡패 새끼 아니랄까봐 하는 말마다 주옥 같더라고요. 그러고선 가만히 있는 제 남편한테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야, 개도에 너 어디 시골 째까 마을 이장이라며? 네 아들도 시골에서 개 노릇하고 다니냐? 멍멍 이러면서. 솔직히 자식까지 건드리는 건 선 많이 넘은 거 아닌가요? 제 자식까지 건드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이런 얘기 듣고 있을 것도 없고 저런 것들 상종할 필요도 없어. 그만 가자 여보. 처음에는 이것들한테 조목조목 따져서 제대로 사과를 받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진짜 이건 뭐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도저히 말이 통할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사과하는 법을 알기나 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나오기는 서운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날려주긴 했습니다. 진짜 상종 못할 작자들이네.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어. 살다 살다 이렇게 모의상식하고 무식한 모임은 또 처음 보네. 우리는 너희같이 수준 낮은 저급한 것들이랑 겸상할 생각 없어. 이딴 자리 우리가 버려줄게. 가짜는 병정놀이 일진놀이 너희들끼리나 하라고.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싶니? 나이 값이나 하고 살아. 그리고 남편 손을 잡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몇몇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두고 갔다고 검정 비닐을 하나 던지는데 그건 저희가 먹다 남긴 음식이었어요. 개덕이 개밥 챙겨가라라면서 마지막까지 유치하게 남편을 조롱하는 모습에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개싸움이 시작된 거죠. 저는 미친 듯이 덤비고 남편은 미친 듯이 말리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수라장이 됐으니 호텔 경호원들도 달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개싸움하는 와중에 그 검정 봉지도 던져가지고 터지는 바람에 저희는 음식물까지 뒤집었었고 경호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런 저희를 애워싸며 보호했어요. 그러면서 남편 동창들에게 윽박지르듯 뭐 하시는 거냐? 당장 그만두라고 경고하더라고요. 밖에서 큰 소리가 나니 동창 리더라는 인간도 나와 있었는데 상황 파악 못한 그 인간이 경호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호텔 경호원이 호텔 손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도 돼? 이거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 좀 친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응대를 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호텔 대표가 현장에 나타나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달려와서 말했죠. 아니 자기야, 오늘 자기 온다고 해서 지나가다 얼굴이라도 보려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꼴은 또 왜 그런 거야? 응? 이게 다 뭐야 대체? 아무래도 이쯤에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야겠죠. 사실 그 호텔은 제가 다니던 저의 전 직장이었어요. 저는 그 호텔 지배인으로 오랫동안 근무했었고, 제가 퇴직을 결심했을 때 누구보다 저를 말렸던 게 호텔 대표였답니다. 호텔 대표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여장부로 저와는 성격도 너무 잘 맞고, 무엇보다 일찌감치 제 능력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사석에서는 저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고 호텔 대표는 저를 자기라고 불렀죠. 제가 워낙 일을 깔끔하게 잘했으니 호텔 운영은 저한테 믿고 맡기고 대외 활동을 많이 했던 대표였으니 제가 그만둔다고 할 때 진짜 엄청 서운해하면서 더 있어주면 안 되냐고 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대표와 함께 일하는 게 재밌긴 했으니 아쉽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그만 달리고 싶다고 결심했었기에 조용한 곳에서 건강관리도 하고 머리 비우며 살고 싶다. 또 능력 있는 후배들한테 기회도 많이 줘야 하지 않냐고 뿌리치며 귀농을 강행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대표는 그럼 자기가 살려고 눈여겨본 동네가 있는데 거기 먼저 가 있으라고 했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 와서 하고 있다는 다른 일이 호텔 경영학과에서 강의 교수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그 대표가 추천한 거였죠. 하여간 대표와 저는 그런 사이인 겁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표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쐐기를 박는 말을 한 거예요. 저 깡패 같은 놈 아들놈이 우리 호텔 지배인으로 스카우트 될 거라던데 사실이에요, 대표님. 인사팀에서 확정된 거야.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자식이 내 후배로 들어오는 거 난 정말 용납 못할 것 같은데. 언니 생각은 어때? 스카우트? 글쎄,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스카우트 관련해서 내가 보고받은 건 없어. 게다가 호텔 지배인 자리면 아무리 대단한 인재여도 나한테 보고 없이 그렇게 채용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그제? 아직 발령이 난 것도 아니고 언니 말 들어보면 뭐 그렇게 확정적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인간이 자기 아들이 지배인이 될 거라면서 그러면 여기 경호업체 계약 파기하고 지가 운영하는 경호업체로 다 갈아엎을 거라고 하던데 경호업체 운영하는 깡패 새끼를 부친으로 둔 호텔 지배인이 호텔 경호업체를 자기 맘대로 갈아엎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경호업체 선정을 지배인 독단으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들어오기도 전에 그딴 말이나 넣어버리고 다니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일 리가 없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제가 그렇게 다 설명을 했으니 대표는 완전 뒤집힌 거죠. 저희 대표 언니가 그런 꼴을 절대로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동창 리더라는 인간한테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감히. 그리고 주제 넘게 뭐가 어쩌고 어째요. 당신 그 찬란 아들이 우리 호텔 지배인? 스카우트? 당신 그 찬란 아들 이름이 뭐예요 대체? 어디 나도 좀 합시다. 대표가 그렇게 다그치고 나오니 동창 리더는 저와 제 남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바로 비는 거예요. 그런 깡패 양아치 새끼도 자기 자식 일이라면 껌뻑 죽나 보네 싶었죠. 제수씨, 이거 제가 이런 분은 몰라 뵙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요. 주다가, 야, 네가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동창회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 다시 데리러 나온 거야. 우리가 장난이 좀 심했지? 그냥 그 옛날 생각 한번 하고 어쩌고 장난 좀 친 거야. 미안하다. 야, 정말 미안해. 내가 애들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야 하는 건데 진짜 미안하다. 야, 너희들 뭐해? 얼른 두덕이랑 재수씨한테 사과드려. 특히 나 민섭이 이 자식 너는 몇 배로 사과해라. 그러면서 지가 수아처럼 부리는 다른 동창들에게도 남편과 제게 잘못했다고 하라며
막 소리를 지더군요. 대표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동창에게 더 큰 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이것 봐요. 누가 누구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나 좀 조용히 해요. 왜 남의 영업장에서 큰 소리를 내고 난리예요? 영업방해를 신고당해 정신 차릴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애들도 제가 다 조용히 시키고 상황 다 마무리하고 정리시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뭘 마무리하고 뭘 정리시켜요. 이미 다 끝난 거지. 저 사람들 중에서는 그쪽이 뭐라도 되긴 되나 본데. 여기선 그런 거 안 먹히니까 괜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대표에서 죄송하다며 바로 머리를 조아리는 그 동창 리더라는 인간의 그 꼴이 정말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동창 리더를 본체만체 무시하고 대표의 도움을 받아 호텔에서 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 아침 저녁으로 남편 동창들에게 돌아가며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무슨 체계가 있는 건지 차례대로 전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체계라는 게 그 경호업체 운영하면서 생긴 서열 같기도 했어요. 전에 저희 남편에게 주문했던 사과 50박스를 돌린다고 했던 회사도 그 경호업체였고, 대신 사과 주문했던 놈, 사과하러 찾아왔던 놈, 다 그 경호업체, 그러니까 다 그 깡패 조직 소속이었던 거죠. 그것도 참 어이없고 가짜났죠. 동창이라는 것들이 차례대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동창 리더라는 놈이 집까지 찾아와서 빌고 또 빌더라고요. 교도가 나 좀 살려주라. 제발 부탁이야. 나 때문에 우리 아들 호텔 집주인자리 날라가면 너가 아들놈 얼굴을 어떻게 보냐. 너도 아들 있다며. 그러니까 내 맘 알지? 내가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이야. 마누라도 나만 보면 소리 빽빽 지르고 죽겠다 정말. 나 좀 도와줘라. 부탁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네가 뭘 도와달라면서 부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돌아가라. 저다가 그래. 내가 너무 맨입에 내 부탁만 해지. 그 순서가 잘못됐네.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된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그러니까 용서해줘라. 네가 너무 착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그냥 그게 재밌어서 그랬던 거야. 같이 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한테 상처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 미안해. 솔직히 우리 때 다 그러고 컸잖아. 나도 몰라서 그랬던 거야. 미안해. 그래. 나도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지. 그냥 그렇게 노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면 정말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거든. 그렇게 참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커서 생각하니까 내가 당했던 일이 너희들이 나한테 저질렀던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겠더라. 너도 알았을 거야. 그런데도 나한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지. 심지어 다시 연락이 되어 만나게 됐을 때도 너희들은 나를 여전히 비웃고 무시하며 너희들 롤링감, 장난감이라고 생각했어. 야, 주다가.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게 절대 아니야. 그날 동창회 자리에도 우리가 다 같이 너한테 사과하려고 만든 자리야. 정말이야. 그 애들한테 확인해봐라. 그러니 너한테도 그렇게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바로 우리가 사과하고 오해도 풀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너는 여전히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네 눈에는 내가 아직도 네가 지지라면 개 짖는 소리까지 내며 개신형을 보이던 개덕이로 보이지. 그러니 그런 아이양한 말들을 사과라고 늘어놓으면서 대충 그렇게 하면 내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한참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 아니고 말고 그럼 아니지. 안 해. 내가 너를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듣고 오해하지 말아줘.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 내가 덩치 좀 크고 힘 좀 있다는 걸 너무 나쁘게 썼다. 그래, 내가 어리석었어. 미안하다. 네가 너 스스로 네가 저지른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되고 내게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너를 용서하고 친구로 받아줬을 거야. 그러기를 바라기도 했어.
언젠가부터 학폭 논란이란 게 생겨서 걸핏하면 누가 학폭을 했다더라 하면서 뉴스에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네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사과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 아이 그래 맞아. 아이 나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TV에서 하도 떠드니까 나도 모를 수가 없지. 내가 했던 일들이 학폭 그 모시게임이었던가 그런 거였던 것 같더라고. 나도 그럴 때마다 네 생각 많이 났어. 진작에 찾아와서 사과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잘못을 빌 테니까 받아주면 안 되겠냐? 부탁이란 규도가. 아니,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너는 지금 진심이 아니거든. 너는 동창회에서 나를 만났을 때도 학교 때와 똑같이 나를 대했고, 아니, 더 심하게 나를 모욕하고 욕보였어. 애당초 그러려고 부른 거겠지. 사과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 전에 했을 거고, 일이 그 지경에 이르도록 두지도 않았을 거야. 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심이라고. 정말 많이 뉘우쳤고 또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지우잖냐. 네가 원하면 나는 네 신발도 갖출 수 있고 네 발바닥도 갖출 수 있어. 네가 시키는 건 다 할게. 그래. 개짖는 소리라도 내볼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걸로 내 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 시켜만 줘라. 나더러 너랑 똑같은 인간이 되려는 거냐?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딴 거 시켜서 내가 얻는 게 뭔데. 나는 그런 걸로 위안이나 쾌감을 얻고 싶지 않다고. 그런 게 얻어지지도 않고 말이야. 너는 네 마음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여러 차례 놓쳤다. 그러니 이제 그 대가를 받을 차례라고 생각한다. 네 자식한테든 너한테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 받아들이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야. 기어도가 제발 부탁이다. 네가 네 아들을 어떻게 그러는데 나 때문에 그 자식 잘못되는 꼴을 내가 어떻게 오냐. 제발 나 좀 도와주라. 내일은 괜찮아. 다시 또 뭐든지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정말로 내 아들 다시 못 볼 것 같다. 내 아들이 나를 안 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부탁한다. 너도 애비니까 그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그만해라. 그런 식으로 아무리 인정해 호소해봐도 나는 절대로 네 사정 같은 건 안 봐줄 거야. 네 아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네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 네 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내가 나서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거야.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네 아들도 그리 잘한 게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 일로 네 아들이 너를 원망한다면 그것도 네 아들 그렇게밖에 못 키운 네 어보라고 생각해라. 여보, 그런 사람 이야기 더 들어줄 것도 없어. 어차피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린 사과 같은 거 받아줄 생각도 없는 거잖아. 근데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꼴을 좀 봐. 저건 사과도 뭣도 아니야. 당신도 그렇겠지만 나도 그렇고 더 이상 대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리고 말에 이런 깡패 새끼들이 자꾸 드나든다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 알지? 그래 맞아. 우리 부부도 너랑 다시 이렇게 마주하는 일 없길 바라고. 평온한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라.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우리로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가라고. 대표도 완전 눈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거나 부당한 무언가를 저지르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대표였기에 눈이 뒤집혀서 그 동창 리더놈 아들이란 놈을 바로 찾아내서는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그 인간 아들이라는 놈 찾아냈어. 스카우트는 개뿔 지배인 공고에 지원해서 서류 합격한 놈이더라. 서류 합격이고 뭐고 내 선에서 바로 컷했고 내가 이 바닥에 소문도 쫙 내고 있어. 아유 진짜? 스카우트도 아니래. 웃긴다 정말. 겨우겨우 서류 합격해놓고 무슨 따놓은 당상인 것 마냥 그랬던 거야. 어이가 없네. 그런 거 보면 그 아들놈도 진짜 그 인간이랑 똑같은 인간인 거지. 하긴 그런 놈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지는 안 봐도 알겠네. 우리 언니 화력 좀 되잖아. 걔는 이제 이 바닥에서 자해되기는 글렀다. 그리고 그 깡패 새끼가 한다는 경업체 말이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문 다 냈어. 그것들 다 끝이야.
아이고, 어릴 때부터 같이 일진놀이 하던 것들이 커서도 건달짓거리 하면서 사업체라고 낸 게 그 경호업체였던 모양인데 그놈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날 그 모임에 왔던 것들 반 이상이 그런 것 같았어. 자기도 알다시피 경호업체 중에 그런 건달치신들이 운영하는 곳이 더러 있잖아. 그건 다 아는 거잖아. 근데 깡패도 깡패 나름이지. 그것들은 정말 건달치게도 못 끼는 양아치 수준의 가짜는 것들이던데. 그런 것들이 운영하는 경호업체가 뭐 제대로 된 업체일 리가 없잖아. 그것들 내가 다 소문내고 있으니까 그 업체랑 계약하려는 호텔은 찾기 힘들 거야. 아우, 맞아. 그것들은 진짜 동네 양아치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야. 역시 우리 언니, 우리 대표님, 멋있어. 내가 이래서 언니를 끊을 수가 없다니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을 테니 그것들은 계속해서 사과 연락을 하는데 저희는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폭들이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도 한다면서요. 제가 가자고 해서 갔던 동창회에서 그런 일을 겪은 거라서 남편한테 계속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 되어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가슴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런 앙금이 씻기는 기분이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학폭 논란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나가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도 학폭 논란이 생기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활동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더라도 학폭 논란이라는 꼬리표는 쉽게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만큼 학폭이라는 것이 끔찍하고 무거운 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던 상처를 끌어안고 힘들었을 거예요. 주변에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재밌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재미보다도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면서 뭐가 됐든 얻어가시는 게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